안녕하세요. 선아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저는 좀 거창하게 뭐지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어떤 지적 탐험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번에 골랐습니다. 손승은 지음 드난출판사에서 2019년 3월에 나온 책입니다. 자, 새로운 세상을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혹시 알렉사와 아는 사이인가요? 알렉사는 아마존에서 만든 인공지능 플랫폼의 이름입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이라고 하면 왠지 거창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성인식 인공지능 스피스를 떠올린다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앞으로 알렉사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스는 일정을 챙기고 업무를 도와주는 것 외에도 우리의 건강 신호나 취향, 더 나아가 일상으로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쉬지 않고 분석하게 될 거예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녀의 주인공 사만다가 떠오를 겁니다. 사랑에 빠질 만큼 매력적인 인공지능 사만다의 모습이 알렉사의 이상형이겠지요. 아직 한국에서는 알렉사를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알렉사는 전 세계 인공지능 비서 시장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저도 미국에 머무는 동안 알렉사와 제법 친해졌는데 우리의 대화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알렉사 해리포터 좀 읽어줄래? 알렉사, 물론 해리포터 조앤 롤링 작품 챕터 1. 아, 알렉사 미안한데 먼저 오늘 날씨부터 알려줘. 좋아, 오늘 날씨 월넛 크릭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책을 빌려주고 잠시 옆에 들렀는데 마침 초등학교 1학년 장난꾸러기 동생이 말다툼을 하다가 형을 밀치는 바람에 벌을 받는 중이었어요. 잠시 아이를 자기 방에 혼자 있게 하는 미국식 벌이었지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아이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연히 동생 방에서 조그맣게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생, 알렉사 왜 형들은 동생을 괴롭히는 걸까? 너무나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알렉사가 이어갈 다음 대화의 내용이 몹시 궁금했지만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간신히 호기심을 잠재웠어요. 대신에 그날 저는 그동안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그려온 디지털 네이티브를 실제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아마도 디지털 네이티브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과도 자연스럽게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새로운 세대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첫 번째 키워드로 아날로그 대 디지털, 즉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연결을 골라봤어요. 그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잠시 살펴볼까요? 이 말은 교육학자 마크 프린스키가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민자라는 논문에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네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일상적인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해온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배우고 익힌 디지털 이민자 세대예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마치 모국어를 구사하듯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디지털 이민자 세대는 디지털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2 외국어를 구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의 성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세대인가요? 아니면 디지털 이민자 세대인가요? 어느 쪽이든 좋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둘을 구분하는 것에 관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소개한 프린스키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오늘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대전환할 거라고 말해요. 아날로그 세상이 저물고 디지털 세상이 열리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을 하네요. 자,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 우리는 흔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죠.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원래 과학자 토머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쿤은 이 세상에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데요. 과학의 진보는 그동안 연구 성과 위에 새로운 지식이 쌓여가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보다는 이제까지의 연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규칙이나 예외라는 이름으로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통해 연결되는 대단히 혁명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획기적인 생각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결국 과학의 진보는 기존 패러다임, 즉 그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자리한 사고 체계의 근본이 흔들리고 깨지는 대단히 파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대표적인 예지요. 코페르니쿠스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대 천문학자 스톨레마이오스로부터 이어진 이른바 천동설을 진리로 믿고 있었어요. 천동설이란 우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고 지구의 끝에는 천구라고 불리는 일종의 원행돔이 있어서 이를 따라 별들이 원운동을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당시 권력의 중심이었던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뒷받침하는데 매우 유용했을 뿐 아니라 밤하늘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소박한 상식이나 직관과도 맞아떨어졌어요. 그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동설은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면 어떤 별은 어느 순간 앞으로 나아가다가 갑자기 천구 위에 멈춰서거나 심지어 뒤로 후퇴하기도 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기존의 사고체계에 맞추어 설명하기 위해 천구 위의 주전원인과 같은 예외적인 궤도를 끌어다 붙이는 방식으로 이론의 허점을 메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초 폴란드 신부이자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하늘에 수많은 궤도가 그려지는 복잡한 우주는 조화로운 신의 섭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는 밤하늘의 별들의 운동을 단순하고 아름답게 설명할 수 있는 우주의 형태를 찾아 고민하고 관찰한 끝에 모든 별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라는 당시로서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결론을 이끌어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동설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동설은 그 시절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천동설에 밀려 코페르니쿠스의 생전에는 거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론은 오늘날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과도 매우 달랐어요.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체의 형태는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 실제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기록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별들의 움직임이 타원 궤도를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여기에 만유인력의 법칙과 미적분의 원리를 통해 별들의 타원 궤도를 증명한 아이작 뉴턴이 업적 등이 쌓여 비로소 탄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닌 태양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가장 위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으니까요. 4차 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과학자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쓴 미래학자 레이 크즈와일이 대표적이에요. 특이점은 원래 전체 물리학에서 블랙홀 안에 있는 무한궤도의 밀도와 중력을 가지는 한 점을 뜻해요. 키즈와일은 이 용어를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력도 대단히 커져서 인간의 삶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점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키즈와일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사회에서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전환 정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이다 못해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진입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표가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이고요. 이것은 현재의 패러다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 자, 기존의 패러다임, 현재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은 완전히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과는 아주 다른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이걸 보고 이 그림을 보고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에서 더 깊은 곳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측 배송. 저희들도 다 지금은 뭐 택배를 이용하고 배송을 이용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다른 나라에는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측 배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서비스인 만큼 스스로 판매자가 되어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면 이렇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우유의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신호를 감지하면 신선한 우유의 배송을 시작할 수 있을 테고, 탁상식의 건전지의 잔량이 일정 수준, 예를 들어 10% 이하로 떨어지면 필요한 크기의 건전지를 배송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3D 프린팅 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달한 미래에는 필요한 물건 대부분을 아예 집에서 직접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을 테니 이런 서비스조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구글 서비스 중에서 길찾기 서비스인 구글맵 기능이 있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그야말로 절묘하게 결합하는 분야가 바로 구글맵이랍니다. 자신이 갈 곳을 입력하고 구글맵을 실행한 뒤 실제로 길을 걷기 시작하면 나의 발걸음에 맞춰서 정확히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방향을 꺾어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입구를 통해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버나 리프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요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이점에서 자전거를 타면 또 얼마나 걸릴지, 그야말로 걷는 동안 내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나의 움직임에 정확히 연결해서 안내해 줍니다. 한마디로 내가 실제로 발걸음을 내딛는 아날로그 상황 속에서 실시간으로 디지털 기술이 스며들도록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귀국한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한국에서 제공되는 길찾기 서비스 중에는 구글맵만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카카오나 네이버 등에서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은 편리함과 자연스러운 면에서 구글맵과 격차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길찾기 서비스가 그렇듯 앞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질 거예요. 저는 이 경계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뛰어넘느냐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은 화려한 디지털 기술의 총체가 아니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새로운 방식으로 매끄럽게 연결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움직이는 첫 번째 힘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새로운 연결, 조금 딱딱한 말로 설명하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입니다. 라고 하네요. 융합이라는 낱말을 여기서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평소에 융합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자, 여기서 나비 효과, 자기 조직화, 창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비 효과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은 원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의 강연 제목인 예측 가능성 에서 유래했어요. 꽤 멋진 제목이에요. 로렌츠가 나비 효과를 처음 발견한 60년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는 복잡하게 움직이는 대기의 순환을 예측하기 위해서 기온과 기압, 풍속 등의 여러 방정식을 컴퓨터에 프로그래밍한 후 값을 대입하고 결과를 살펴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과 그래프만 다시 출력하고 싶어져서 처음 입력했던 값의 근사치, 즉 소수점 넷째짜리 이하를 생략한 값을 입력했어요. 소수점 넷째짜리 이하를 생략한 정도의 거의 정확한 값이니 당연히 결과값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출력된 그래프의 모양은 어땠을까요? 짐작하겠지만 처음 출력한 모양과는 전혀 다른 그래프였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로렌츠 자신이 가장 놀랐겠지요. 방정식에 대입한 값의 아주 사소한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구성요소 사이의 미묘하게 다른 연결의 방식이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최종값을 만들었던 거죠. 로렌츠는 이때 경험을 토대로 대기 현상을 예측할 땐 아무리 사소한 초기값의 변화도 시간 경과에 따라 무작위에 가까운 결과값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먼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일기예보는 본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면역체계라든가 열대우림, 금융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은 구성요소를 서로 연결하는 보편적 연결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조작화 능력이 있고, 개별적인 구성요소에는 없던 능력이 서로 연결되면 새롭게 나타나는 창발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그 비밀을 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게 변해갈 것이라는 예측만 할 뿐 아직 복잡한 세상을 설계할 수도 제작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구성요소 각각을 분석한 후 전체 시스템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도 갈수록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 상전이라고 하는데요. 상전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순간 마치 방울만 보글보글 올라오던 냄비의 물이 순식간에 거품을 터뜨리며 수증기가 되어 끓어오르듯 전체 시스템의 본질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적혀 있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전처럼 사고하는 습관을 멈추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멈춰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당연시하는 것들을 비로소 의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까다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방법을 익혀왔지만 앞으로는 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MIT 미디어램 소장인 조이 이토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람들의 정신적 습관 중 고질적인 문제는 한결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의 이해 능력을 뛰어넘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어서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부터 버려야 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예전에는 그저 바보짓이었다면 세상의 복잡성 지수가 몇 배나 증가한 지금은 아예 부질없는 짓입니다. 라고 적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조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그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흥미로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근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활용한 소통 전략 덕분이라고 평합니다. 방탄소년단의 SNS 전략은 왜 강력할까요? 요즘 세대인 SNS를 선점했기 때문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방탄소년단의 SNS 전략이 강력한 이유는 그들이 만든 네트워크 구조와 관계가 있어요. 방탄소년단은 스스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들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주된 통로를 방송사와 같은 기존의 대중매체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유튜브나 트위터와 같은 새로운 매체를 활용했는데요. 이런 전략은 방탄소년단이 훨씬 자주 공간의 제약 없이 팬들과 솔직하면서도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 방탄소년단을 팬들과 소통하는 아이돌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한편 방탄소년단의 팬층이 자기 클러스터에서 집중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방탄소년단이 유튜브를 통해 나누는 이야기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우리와 물질적으로 가깝거나 방탄소년단이 직접 방문했던 국가에서만 공유된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즐겨보는 전 세계 팬들에게도 수많은 링크를 통해 입체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유튜브나 트위터 등의 노드에서는 수많은 국가, 수많은 계층, 즉 대단히 다양한 클러스터에 속한 셀 수 없이 많은 노드가 빼곡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 결과 방탄소년단은 마치 영화배우 케빈 베이컨처럼 다양한 클러스터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링크수도 많은 강력한 허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를 조회한 국가별 분포를 보면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강력한 허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고 그런 어떤 세상에서도 자꾸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입니다. 자, 공유주차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샌프란시스코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도시이지만 동시에 살인적인 주차 요금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유니언 스퀘어나 피셔 맨스워프 같은 관광지에 가보면 1시간만 주차해도 무조건 하루 요금을 내야 하는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저희가 하루 주차 요금은 우리 돈으로 4만 원이 훨씬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나마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돈을 주고도 주차를 할 수 없는 데도 있어요. 공유 자전거나 공유 스쿠터 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이런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바로
스팟 히어로라는 서비스입니다. 스팟 히어로는 공유 주차장 서비스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 서비스는 라인 바이크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언 스퀘어 지역에 주차를 하려면 스팟 히어로 앱을 열고 주차할 지역, 날씨, 시간을 선택해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위치와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차할 곳을 선택하기 전에 주차장 지붕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자가 있는지 없는지, 대리 주차가 가능한지 또는 직접 주차해야 하는지, 어떤 높이의 차량까지 넣을 수 있는지, 지상인지 지하인지 등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와 사진도 바로 볼 수 있는 디테일을 갖추고 있죠. 유니언 스퀘어처럼 붐비는 지역도 하루 주차요금 10달러면 주차할 공간을 찾을 수 있어요. 게다가 미리 모든 비용을 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관리인과 영어로 대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이 서비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스팟 히어로의 창업자는 시카고에 살던 마크 로런스입니다. 시카고에도 주차난이 심각하던 지역이라고 해요. 로런스는 당시 룸메이트였던 제레미 스미스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와 룸메이트가 시카고에서 하나둘 떼인 주차 위반 딱지를 모두 합해보니 금액이 총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무언가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가 시작한 서비스가 바로 스팟 히어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점 중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몰라서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을 알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함정일 가능성이 커요. 자, 이런 믿음은 기술을 알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거라는 믿음은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 어딘가에 새로운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불편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예요. 제가 공유 자전거나 공유 주차장 서비스를 이야기하면서 어디에서도 없는 서비스가 여기에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여러분의 일상과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어지는 서비스가 적을 뿐이죠.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숨겨진 불편한 지루함을 찾아내 이를 매끄럽게 제거하고 개선되는데 디테일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네요. 디테일한 능력,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루하루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부 학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3차 산업혁명에서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를 보면 기하급수적인 속도, 전례 없는 범위와 깊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 변화를 4차 산업혁명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오늘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여러가지 지적 탐험 중에서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는 시간에서 이 책이 좀 많이 방대하고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제가 2부로 나누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